다음은 중국 쪽의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공산당 대회가 토요일에 폐막을 했고 또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진핑을 향한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이번에 그 당과 관련해서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이 됐던 7명들을 보면은 시진핑을 제해놓고 전부 쉬자진이라고 해서 시진핑에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국원들 24명도 이 중에 70%는 쉬자진이기 때문에 아마 1인 집권 체제를 거의 공고했다고 보여지고요. 공산당 이코로 시진핑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에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그 당 주석이라는 타이틀이죠. 인민 영수를 받기를 희망했는데 마오쩌둥과 같은 위대한 영수라는 칭호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대회 때 그 원로들 같은 경우는 대만 통일 문제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4기 때 다시 보자는 그 측면이 강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만 독립 반대라는 당 규약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과 관련된 그 정책 여부에 따라서 시 주석의 4기 임기가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대만 문제를 둘러싼 국제 긴장감은 좀 고조될 수가 있겠고요. 동북아도 이전보다는 좀 경랑이 휘날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또 우리 주시장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3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미중 대립은 한층 더 좀 고조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진핑은 또 첫날 정부 보고 활동 보고서에서 이 강국 건설, 공동 부유를 또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집권한 게 2012년도였는데요. 이 당시에 GDP는 미국의 한 50%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는 한 81%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샤오강사에 어느 정도 부유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이런 그 선진국의 문턱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203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까지는 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현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요. 또 관세 폭탄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한 공급망의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현대 강국을 나가기 위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 스스로 기술이라든지 물자, 인력 개발에 나서는 포트리스 차이나 중국 요새화 전략을 이번에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격차 확대 때문에 중국의 그 지니 계수죠. 소득 불평등 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상위와 하위 계층의 소득 불평등도가 현재는 거의 5대1 정도로 벌어지면서 사회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공동 부유라든지 인민 경제론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에 좀 더 중점을 둔 경제 운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그 주시장이 놀랬던 것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자기 이익 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더 정부가 통제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100년 목표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100년 목표로서 또 미국과 또 대등한 경제와 또 군사 정책을 수립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빈부격차가 커진 상황 속에서 이 공동의 부유를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경제를 이끌 총리에는 누가 임명이 됐을지 궁금한데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는 누가 임명이 되나요? 네, 총리는 그 정부를 이끄는 사람이고요. 경제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총리가 누구라는 것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전인대회를 전후해서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이번에 이제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 총리 자리를 주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리창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절강성 그 당석이었을 때부터 서기 역할, 비서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경제보다는 정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현재 상무위원 7명 중을 보면은 자오로지, 왕 휘닝, 그리고 차이치, 증쉐샹, 리씨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제를 리드할 사람은 아무래도 그 24인의 정치위원들 중에서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허리평 주임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허리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시진핑의 공동 부유론이죠. 함께 부유해지자는 이런 이데올로기 철학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인민경제론입니다. 국유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은 인민이 소유해야 되고 자주 발전이라든지 애국주의의 근간을 든 고대 이상사회죠. 노자의 그 대동사회로 회귀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내 마르크스 경제학과 관련된 일이 철학학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는 우양우했던 부분들은 갑자기 좌양자로 바꿀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화 개혁은 아무래도 후퇴하고 이거와 관련된 개혁 인사들은 아무래도 인사 조치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쇄국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된다면 당장 성장보다는 분배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요. 개혁 대신에 규제라든지 통제, 시장 폐쇄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BA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마인과 같이 경영권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IT 기업들도 대규모로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홍이대라고 해서 국영기업의 그 원로의 자제들이 이사로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 관이대라고 해서 아버지가 관료면 아들이 관료가 되는 거, 부이대라고 해서 아버지의 경영권을 잇는 재벌 2세들 같은 경우는 싹 다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경제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는 문제, 또 부동산발 그 부실채권 문제라든지 또한 그 중국의 재고 문제들, 중국의 5대 가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조 원의 재고를 떠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지고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지만 선진국 문턱에 가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이 문제에 상당히 놀랬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진핑의 3기 경제 정책이 공동 부유론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장화의 개혁은 좀 후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장 대신은 분배 또한 또 개혁 대신은 규제와 통제가 더불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부와 경영권 세습은 또 사라질 것이다라는 점은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또 궁금하네요. 근데 뭐 전세적으로 보면은 뭐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계속 밀고 나가지만 중국이 생산성이 늘릴 수 있고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GDP를 늘리면은 투입 노동량을 늘리면 되는데 젊은 그 층들이 지금 줄고 있고요. 또한 그 노동 가능 인구들이 주는 상황 속에서 생산성을 올리려면은 외국 기업들을 유치시켜 가지고 이를 통해서 그 기술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폐쇄 경제로 간다면 이는 거의 할 수가 없고요. 예전에도 소비에트 같은 경우에는 공산권 동맹 블록을 통해서 공급망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이 됐고 북한처럼 사회주의 인민 경제학을 심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그 경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실패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IMF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실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행기가 300km, 400km 정도 날라야지만 계속 그 고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200km, 150km로 그 날면은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면은 고개를 들고서 비행기가 그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계 경제 연구기관들이 경고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중국이 시장 경제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폐쇄 경제가 지금 현재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또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좀 5.5% 안팎으로 내세웠습니다. 꽤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달성은 불가능하고요. 현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3%에 불과합니다. 5% 간다는 거는 근 8%, 9%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 자극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정 파기죠. 서기 동수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 상하수도라든지 물을 다시 공급해는 이런 대규모 파이프라인 공사들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도로 보수도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신형 도시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데요. 인터넷 플러스를 통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육성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이런 민간 기업의 투자, 해외 자본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된다면 투자만 일어난다면 중국은 회색 코뿔소라든지 그리고 블랙스완이 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보다는 잠재 성장률이 2년에서 3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 예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성장률을 좀 달성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유동성 함정에 빠진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넉 달 연속 이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수출 다변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일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을 보는 시각이 180도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씀씀이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또 도시 인구도 줄면서 농촌으로 젊은 층들이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투자도 이제 앞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세계은행이라든지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중국은 4% 정도 평균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2030년도부터는 1.7%로 떨어진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더 이상 중국은 블루오션 시장이 아니라 레드오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다 철수하고 있고요. 온라인 매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로 돌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규제 문턱을 좀 더 높이고 있고요. 또 워낙 많은 기업들이 내수에 싸움들을 하다 보니까 쩐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사이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소위 말해서 갤럭시 Z 플립이라든지 롤러폰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도 3나노에서 1나노까지 중국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초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만이 중국에서 생존이 가능하고요. 중국보다도 좀 더 앞선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은 중국에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매출 비중은 국내 기업들은 작년서부터 빠르게 줄이고 왔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외 시장을 좀 더 개척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미 좀 대중 수출이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는 거겠네요. 수출이 이미 다변화됐고 중국에 대한 매출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침공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대만 생산이 좀 중단이 될 경우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충격을 주게 될까요? 네, 이 문제가 올해 말서부터 내년 초까지 우리 증시를 좀 억누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대만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 주석이 조국 통일과 관련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달이었죠. 6곳에 대해서 포위 공격도 하고 포격도 미사일도 날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력 생산의
거의 35%를 가스에 의존하는데 가스와 관련된 저장 시설 재고가 2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포격 활동이 2주 이상 가면은 네. 수입이 안 돼서 상상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공장입니다. 뭐 제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연산 처리가 가능한 뭐 CPU라든지 휴대폰 AP와 관련해서도 세계 생산 점유율이 92%에 달하고요. 또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5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만약에 한 달 정도가 반도체가 대만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세계 경제는 70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되고요. 네. 또 1년 이상 길게 되면 880조 원의 피해를 입는데 이는 GDP의 1% 정도니까 내년도 세계 경제 GDP가 2.5%라면 1% 포인트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는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큰 충격이네요. 예, 또 산업별로 보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게임기,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전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개월간 무려 50조 원이 사라지게 되고요. 또 1년간 지속되면 580조 원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차적인 피해만 산정한 건데요. 2차적인 피해죠. 뭐 통신 산업이라든지 정보 서비스 산업 그리고 보험이나 유통, 해상 운송, 은행 리스크까지 포함한다면 2, 3차 산업 피해는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는 네. 중국이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살을 떼어낸다는 생각으로 공격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경우가 좀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경제적 위협할 테니까 너희들이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대만 반도체가 이 세계적인 점유율이 이렇게 큰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2차, 3차 피해가 예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될수록 우리나라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칫 이 새우로서 등이 터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영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압박 강도가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충돌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996년도에 대만의 그 미사일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상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그 갈등 문제는 트럼프 때인 그 무역 문제, 지금은 기술 문제라든지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2라운드가 끝났지만 앞으로 중간 선거 이후에 제 3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패권 전쟁은 앞으로 10라운드까지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3라운드, 4라운드부터 먼저 여기에 그 개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는 일정한 그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요. 만약에 한쪽 편을 들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 건두 경기를 위해서 10라운드 정도쯤 참여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